소비자 보호에 내가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했더라고. 그런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안 되는 문제를 너무 많게 구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300만 원 뻥사 먹었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말이 꼬일지 혹시 모릅니다. 서사시 금강을 읽으면은 읽을 때 내가 미리서 조금씩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이제 이런 문제가 그러면은 이제 먼저 이제 그 서사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앞번에 전에 우리가 그 삶은 예술이 되는가 그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 얘기를 한 건데 서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서정이라고 하는 것, 극이라고 하는 것, 요 세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장르가 얼마나 다양해졌는데 아직도 그 고전적인 것을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해요. 깝깝한 소리예요. 그런 소리가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동물의 특징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식물도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식물도 전쟁도 하고 식물도 공격하잖아요. 몽골의 초원에 조금만 잘못 걸으면은 풀이 쏴버려요. 풀이 이렇게 딱 공격해. 그래가지고 발 아파서 며칠가 붓고 막 그래요. 굉장히 두꺼운 심도 공격해버려. 풀이. 모기보다 더 세. 것들이. 그러지만 식물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식물, 동물 이렇게 나눌 때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제3의 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분류들은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에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봄을 개구리가 뛰쳐 나온 때를 시점으로 잡잖아요. 그걸 경칩이라고 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경칩이 3월 4일이었다고 해봐요. 그럼 3월 3일까지 겨울이고 3월 4일부터 봄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확하게 그렇게 금을 그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봄, 여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것처럼 이 감정 혹은 감동을 전달하는 형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하나가 서정적인 방식, 하나가 서사적인 방식, 하나가 극적인 방식. 이때 서사적인 것, 서정적인 것, 극적인 것은 그거 자체로 장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르로 헷갈릴 때가 어떨 때가 있냐면은 박경리의 토지는 3대에 걸친 서사시다 랄지 이런 식의 표현들 봤죠. 박경리의 토지는 소설인데 왜 시라고 하지? 옛날에는 다 운문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사문학이 다 시였어. 서사문학도. 그래서 유장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유장한 것들을 놓고 말할 때 대서사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영화 예전에 만홍의 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포스터 크게 뭐 하여튼 3대에 걸친 대서사시 이렇게 써 있거든요. 무슨 윤석열이 좋아하는 집하고도 무슨 서사시, 서로는 대서사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옛날에 옛날 문학은 다 그 운문이었기 때문에 시적 형식이었기 때문에 산문들도 그냥 대서사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다가 대체적으로 시적인 것은 서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려면은 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달이 너무나 눈을 또렷이 뜨고 있어서 비껴서 걸었어 이렇게 말하면 야 시네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서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박경리 토지 놓고 서사시라고 하고 만홍우샘 놓고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서정성이 살아있는 서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서사시라고 하는 말은 장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의 뉘앙스, 특징을 그냥 일컫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거나 서사와 서정과 극이 있어요. 뭐 여기서 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극부터 설명할게요. 극은 우리 문학관 주변에서는 이구열 씨, 그다음에 이윤아 선생, 임수정 선생 이런 양반들이 쎄. 왜냐? 극이라고 하는 것은 시 공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살면서 다 보여주면 좋은데 지금 당신이 봐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보는 앞에서만 내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한된 상황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각화를 시켜야 돼. 쉽게 말해서 강조할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무시할 부분들을 더 무시하고 삶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 왜냐? 여기는 그 현장이 아니고 여기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각화 시켜버리는 걸 극이라고 그래요. 아주 쉬운 말로 왜곡시켜버리는 걸 극이라고 그래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들을 왜곡시켜버리고. 예전에 고바우 만화 그리는 사람이 지금 만화도 다 그래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예전 것밖에. 동아일보에 고바우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옛날 만화가. 이 고바우는 머리카락이 한 개밖에 안 달려있어요. 머리카락 한 개가 딱 있어가지고 화가 나면 꼬부라져. 이렇게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고바우 머리카락 보고 그날 풍경을 알 수가 있어요. 저 머리카락이 쭈삣 섰냐 아니면 살랑살랑하냐, 기분 좋으냐, 화났냐.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것들이 극적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그래서 내가 전에 저걸로 예를 들었을 거예요. 그 극적 구성 때문에 저 장르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극적 구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초록물고기 봤어요? 영화? 옛날 영화를 안 봤죠? 주번이 대충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리뷰 본 거예요? 유튜브에 리뷰. 초록물고기를 보면은 문성근이가 깡패 두목이 그래갖고 한석교를 시켜가지고 저 건물 주인이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 나이트클럽 같이 생긴 거기 와서 주로 놀아요. 그래가지고 한석규를 시켜가지고 한석규가 시비를 걸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일행 들어오고 같이 춤추려고 하는데 신나서 같이 어울려서 춤추는 자기하고 계속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좀 해도 넘으니까 밀어들어요. 그러니까 쓰러지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쓰러지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서 화장실 문에다가 손가락을 약간 불어들여 자기 손가락을. 그래갖고 아이고 나중에 저 사람한테 폭행당했고 나중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해 공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합의 보는 조건으로 건물을 뺏는 거예요.
그 사람 사장이 그렇게 궁원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치소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그냥 안 들어가려니까 정말로 재수에 오비 붙었다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어. 상대는 계속 괴롭히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자해 공갈은 전날 밤에 망가뜨려 놔야 자해 공갈이 되는 거예요. 이빨을 깨놓거나 손가락을 부러뜨려 놨다가 가서 시비 걸라고 아이고 나중에 하고 이제 들어 누워야 되지. 그 영화에서처럼 화장실로 빠져나가면은 자해 공갈이 성립이 안 되지. 그런데 영화로 보여줘야 되니까 미리 부러뜨리고 나오면은 이게 극적인 효과가 생겨나질 않아요. 이것도 안 생기고. 근데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얼른 나와가지고 화장실에서 요거 치는 거 보면 그냥 정말 자해공갈을 저놈들이 독한 놈들이야. 저놈들 하여튼 이길 수가 없어. 그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극이에요. 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장면만 갖고 전후 맥락이 그냥 감이 와. 저 장면 하나만 봐도 이걸 놓고 예각화시킨다고 그래요. 아주 예각화시켜. 어떤 문제를 아주 극명하게 느끼게. 이렇게. 대부분의 장르들은 예각화를 시키는 능력이 뛰어나야지만 전달이 됩니다. 그 감정이. 그래서 거기서 제일 느스러운 게 글이요. 글은 문자로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 그러니까 연극은 무조건 예각화에 많이 훈련된 사람들, 연극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표정이 뻥튀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토마임은 얼마나 예각화를 심하게 시켜야 되겠어요. 말을 안 써버리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그럴수록 예각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극적이라고 그래요. 극적이다. 여차저한 설명 없이 그냥 그거 하나만 딱 봐도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극적 방식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사는 단일한 상황으로는 전달이 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단일한 상황으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내가 전에 얘기할 때는 나 군대 있을 때 민병장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5.18 군번들이어가지고 5.18 때문에 군대를 입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80년에 5.18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막 입대해. 그러니까 우리 가면은 이제 전라도 놈들, 우리 이제 전방에 화천으로 가니까 전라도 놈들 이제 그 5.18 때문에 전방 군인들이 되게 고생했거든요. 우리 부대 같은 경우는 그 무덤 초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근처에 물도 없어. 근데 그 고지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작전 끝날 때까지 거기서 버텨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계백장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죽어라 해. 거기서 죽어라. 그 상황이 빨리 안 끝나면은 이제 빨리 끝나면은 그냥 이제 뭐 수통에다가 건빵도 담고 이러니까 금방 끝나면 재밌는데 5.18처럼 금방 안 끝나면은 내가 5월 18일 날 나가갖고 5월 30일 날 집에 들어갔단 게요. 집을. 이렇게 상황이 빨리 안 끝나면은 그 초소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군대는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군법은 아주 세요. 되게 고생하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가니까 이놈 새끼들 전라도 놈들 이놈들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행히 우리 동기가 7명이어서 그러지. 군대 혼자 가면은 아주 고생하거든요.
적응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신세 타령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7명이면은 막 기합 받고 하면서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낄낄대기도 하고 이렇게 풀어져요. 그 전방 5m 이상 평지가 없다. 유명하거든요. 우리 거기가 5m 이상 평지가 없어. 거기는 거기에 그러니까 군대 정문 초소에서 딱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더블백 메고 기어온다 이거지. 이제 위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뛰는 신용을 해야 돼. 여기서 더블백 메고. 근데 딱 모자 거꾸로 쓰고 추리닝 딱 입고 짝대기 딱 두고 서 있더라고요. 기온다 이거지. 엎드려 맞춰 앉아 서 이제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가 엄청 심해. 그래가지고 30분 만에 화장실을 보내줬는데 우리 화장실에 가서 저는 뭐 지역감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다 광주 애들이니까 우리 나중에 제대가 뭐 부산 쳐들어가서 박살을 내버리죠. 우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겠어요 우리한테. 계급도 몰라. 이게 모자 꼭꼭 다 쓰고 저기 있고 저 남들 다 군복 입고 있는데 자기만 추리닝 딱 입고 쓰리빠 신고 딱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은 재수없다고 머리에서 피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6개월째 짝대기 2개로 올라가거든요. 1개짜리가. 우리가 짝대기 2개로 올라가는 달에 다 자는데 우리 동기들이 몰래 깨우는 거예요. 고참들 몰래 나오라 화장실 뛰는 거. 맨 쫄병들은 함부로 나가지도 못해요. 맨 쫄병들은 청소하고 착한 일도 함부로 못해. 그것도 시켰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아무 권한이 없어. 괜히 그거 했다가는 고참들한테 박살이 나는 거예요. 맨 쫄병들은 주로 침상 닦고 줄 맞추고 신발 줄 맞추고 이런 것이 쫄병들이 하는 일이에요. 군대에서 고생했다. 이건 짝대기 2개짜리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군대 생활 할 만해. 고생할 때는 쫄병 때는 고생을 할 수가 없어. 고생할 자유가 없어요. 그냥 긴장해하고 앉아있고 툭 치면 내 입에 그러면 말년 병장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만지고 착한 놈, 이쁜 놈, 귀여운 놈, 이제 그 할아버지가 손자들 다루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때 모여가지고 화장실 뒤에서 고참들 눈 피해서 우리가 딱 모여가지고 야 민병장님 제대해. 우리 주소 알아놨다가 부산 가야 되지 않겠냐. 이때는 뭐냐면은 민병장님 너무 고마우니까 부산 찾아가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개월 사이 4개월이 좀 안 되거든요. 이 몇 개월 사이에 민병장 목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액션도 없고 목소리도 없어 이 사람은. 근데 왜 그랬을까? 이거는 같이 살아봐. 그 전에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어떤 것을 서서히 조금씩 저 사람이 좀 이상해 해갖고 이제 저기를 한 거냐면 어떤 걸 이해를 한 거냐면 저 사람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짝대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한 거예요. 말년 병장이 내가 군기를 잡았는데 내 밑에 애들이 다시 군기 잡는다고 한다. 그거는 나를 못 오고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아무도 손도 못 대. 근데 보니까 그 병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걸리면 다 죽더라고. 근데 우리만 그 병장이 직접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 대를 때리기로 했나 그냥 악만 썼어.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혼내키는 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격이 조용해. 말이 없어. 그리고 그 경상도 그 성격 중에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되게 매력적이에요.
간지러운 얘기를 절대 할 줄 몰라. 입에 바른 말을 절대 못해. 궁금해요. 예? 궁금해요. 어떻게 됐는지. 태기 근사에 근데 못 갔어요. 우리가 정말 말이 없던 예? 한 명이 지뢰 밟았어.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모임 같은 거 자체가 그냥 그때 이후에 안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안 거예요. 부산대에서 학생운동하다가 끌려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5.18을 애들 고생할까봐 자기가 카바를 바꾼 거예요. 짝대기 하나 달고 적응도 안 된 놈들 막 그 전방에서 그 마음대로 괴롭히라고 놔두면은 무슨 사회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라 막 마구 괴롭혀 놓죠. 이제 그러면 우리 동기들이 빡싸 나죠 거기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딱 이렇게 보호벽이었던 거죠. 그것을 스토리가 없다니까요. 액션이 없어. 근데 같이 살아보면 알아. 사람과 고기는 사흘 있으면 냄새가 난다. 그런 속담이 있죠. 사람과 고기는 사흘만 놔두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처음 들었어. 예? 처음 들어봤어. 우리 속담이에요, 그거. 사람과 고기는 사흘 놔두면 냄새가 난다. 그 냄새가 뭔 냄새냐? 서사다. 이것이 단일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어. 변화해가는 상황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서사라고 그래. 그래서 서사는 줄거리가 없는 건 서사가 아니요. 줄거리가 없는 것을 놓고 서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 줄거리가 약한 작품을 보자는 건 서사가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줄거리가 세야 돼. 일단 이게 서사성이 큰 거예요. 센 거예요. 이 서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인간에게 형성된 감정들 중에서 이게 서사예요. 변화 발전하는 상황. 그래서 이 서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반드시 이야기 얽음새가 필요해요. 구성이 필요해요. 서사 문학이란 구성이 들어있는 문학을 말해요. 그래. 뭔가 구성돼서 이렇게 단일 상황으로 전달할 수 없어. 이 구성이 잘 됐느냐는 서사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속해. 시가 이야기 얽음새를 가지고 서사 구성을 가지고 있어. 이걸 서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정은 뭐냐? 서정은 그것도 내가 그때 든 설명이 제일 나은 것 같으니까 그 설명을 내가 다시 드릴게요. 서울에 내가 막 올라갔을 때 80년대 중반 청사출판사 편집부 취직을 했는데 내가 사는 데가 반지하예요. 반지하에서 사는데 아침 8시에 간 길을 저녁 8시에 보통 돌아와요. 사당동에서 서당역까지 걸어서 20분. 서당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해화역까지 가서 해화역에서 걸어서 10분. 하면 이제 직장이 이제 출판사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반지하 살면은 제일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휴대폰이 이거 다 해결해 놨고 지금 그 감수성 자체가 없어 사람들이. 반지하 살면은 반지하 사는 것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날씨로부터 소외된다는 거예요.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어. 밖에 나와서 10분 걸어보고 들어가서 복장을 할 수 없잖아요. 딱 챙겨갖고 나왔는데 10분 가보니까 되게 추운 거야. 그러면 그날 춥게 견뎌야 돼. 너무 추울 것 같아고 복장을 뜨뜻하게 하고 10분 가보니까 너무 뜨거워. 그러면 나만 혼자 덜옷 입고 있는 거예요. 다 옷이 가뿐한데 이게 반지하 사는 사람들이 겪는 고충이에요. 그래 이제 거기서 살 때 주로 어떤 때가 있냐면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건 막 억지로 눈 떠가지고 부랴부랴 막 씻고 그냥 머리도 대충
감고 거의 말리지도 않고 그냥 저 머릿속이 그냥 그 멍한 상태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구 이제 가서 직장에 도착해서 적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출발을 하고 그날 아침에 문을 탁 열고 나왔는데 갑자기 세상이 발칵 뒤집혀 있는 거예요. 문 열고 나오자마자 발칵 뒤집혀 있어. 색깔이 다 달라졌고 하얀색으로 다 바뀌어버렸어. 눈이 펑펑 와가지고 전날 밤에 들어가서 내가 봤던 색깔하고 전혀 다른 색. 나는 그 사이에 감쪽같이 몰랐어요. 근데 문 딱 열고 나오는 순간에 눈이 부시고 이렇게 딱 바뀌었어. 그 하얀 세상에 계속 눈은 계속 오고 있어요. 여기를 마치 고구려 장수처럼 옷깃을 세워가지고 화살을 뚫고 가듯이 뚫고 쭉 가요. 이제 이렇게. 그럴 때 그 눈길을 가다 보면은 이 길이라고 하는 데가 아침 8시 간 길 저녁 8시 오면은요 늘 똑같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짜증나고 지겹고 심지어는 어떠기까지 하냐면은 그날 날씨가 좋았는지 흐렸는지 그보다 더 심하게는 은행나무 밑을 쭉 이렇게 걸어갔는데 은행나무 이파리가 파랬었는지 노랬었는지 그런 것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눈에 안 보여. 이게 저 바깥 세계에 주관적인 감정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딱 차단돼 있어. 이걸 권태라고 불러요. 이게 서정이 가장 없는 서정 제로 상태가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눈이 와버리면은 팍 내려가지고 내 생각이 가보지 않았던 데까지 막 나 고향 떠나오기 전에 그 울타리 옆에 그날도 눈 왔었는데 울타리 옆에 엄마 서 있고 뒤에 저 뒤쪽에 순이가 있다가 인사했는데 지금 순이 갔는지 어쩐지 몰라. 사실 되게 보고 싶어. 막 고향 어디도 생각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 때문에. 주관적인 감정이 객관적인 환경에 의하여 환기되고 발칵 뒤집혀. 마음이 발칵 뒤집혀. 이걸 서정이라고 그래요. 이 서정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골목길을 걷다가 골목길을 탁 틀어서 돌았는데 눈물이 핑 돌아. 이때 불어오는 바람이 내가 그때 그 제일 좋아했던 친구가 헤어지고 나서 돌아서서 딱 맞았던 그 바람인 거야. 이 바람이 그때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객관 세계가 주관적인 감정이 환기. 이게 팍팍 환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창조적인 업종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서정성이 살아있어야 돼.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부분의 시는 서정시거든요. 지금 이것 자체를 자기 장르로 삼고 있는 것이 서정시요. 서정성에 승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훌륭하게 공부했고 어쩌고 재능도 뛰어나고 한데 서점에서 보면은 재미 하나도 없고 졸려 죽겠어. 막 훌륭한 시라고 하는데 서정성이 없는 것들은 주로 그래요. 서정성이 확 있는 것은 별 내용도 없는데 이게 가슴이 시려. 서정을 위주로 한 시, 이걸 서정시라고 해요. 그러면 서정적 방식은 지금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감동을 전달하는 걸 서정적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서사, 서정, 극은 서사를 위주로 한 문학이 있고 서정을 위주로 한 문학이 있고 극을 위주로 한 문학이 있지만 사실은 다 사용해. 서사 문학에도 서정성도 사용하고 극적인 것도 사용하고 서정시에도
서사적인 방식도 사용하고 극적인 방식도 사용하고 그래요. 서정주가 친일파 이게 아주 머리 아픈 사람인데 그래서 서정주가 과대평가돼 가지고 그런다고 시를 못 쓴다 막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사실은 서정주가 시를 굉장히 잘 씁니다. 굉장히 잘 써요. 뛰어나. 어떤 시기냐면은 서정주의 신발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신발이 얘들이 신발 신고 다닐 때 자기도 되게 탐나. 나 자기도 저런 신발 하나 샀으면 쓰겠어. 아버지한테 졸라요. 집에 막 졸라고 겨우 신발을 사줬어. 신발 신이 나갖고 그 신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갔어요. 애들한테 보여주니까 다 이쁘다고 기분이 좋았어요.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데 홍수가 된 거예요. 큰 물이 졌어요.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책보 들고 개울을 건너다 보니까 신발이 벗겨져 버렸어요. 신발이 물에 떠내려가 버려요. 속수무책이야. 저 신발 되쳤다고 사람이 떠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발만 동동 구르다 왔지. 그럼 그 신발은 어디 바닷가로 떠내려갔는지 어디로 떠내려갔는지 막 가버렸어요. 얘들도 되게 부러워했는데 눈앞에 얼은 거예요. 서정주 신발이라고 하는 시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서정주가 글을 잘 쓰는 게 어디에 있냐면 이 감수성이 아주 뛰어난 부분이 지금 거기까지를 운문으로 아주 탁월하게 썼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꼭 나와요. 서정주한테. 이것이 서정주의 미학적, 서정주의 감수성인 거예요. 뭐냐면은 그 신발이 그렇게 떠내려가서 어느 바닷가를 나 없이 내 신발이 어느 바닷가를 떠내려갔을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신발들을 샀어. 신었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신발들은 그 신발의 대용품이었을 뿐. 그 이후에 수많은 신발들은 다 그 신발의 대용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유형의 상실이나 그것을 긴 생 속에서 보면은 그때 그 신발을 잃었기 때문에 그 신발에 대한 신화가 자기한테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신발이 분실돼 가지고 자기한테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예, 상실로 구원하는 거야. 예, 서정주한테 이 구원이 꼭 있어요. 이게 그래갖고 저 얄미워. 사람이 조금 바르기를 하던가. 그런데 사람은 영 매력이 없는데 저 사람이 써놓은 시들이 어떤 부분들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상을 신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정주의 서정성에 아주 빛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서사를 귀신같이 능란하게 잘 다룬다는 점이에요. 어떤 사람의 노래는 노래 하나 들었는데 바로 소설같이 쫙 펼쳐져 노래가. 이게 서사를 잘 다루는 서정이에요. 짧은 서정 장르에다가 서사를 펼쳐버립니다. 이건 저 분야의 귀재들이 잘하는 그 수법이에요. 서정시에도 서사적인 방법이 있고 극적인 방법이 있고 서정주가 극적인 방법을 얼마나 잘 쓰냐면요. 신부라고 하는 시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신부 신랑 신부 다 제라고 저쪽 뚜리에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저 수주분 타고 저렇게 해가지고 첫날 밤에 방에 들어갔어요. 둘 다 수주부니까 말을 못해. 이제 이렇게 수주보다가 말을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불 끄는 시간만. 바깥에서는 신랑 신부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막 이렇게 했어. 그래 이제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저 수주분 저 신부가 명랑은 어쩐지도 알 수 없어요. 이제 옛날 사람들 결혼식 할 때는
그래가지고 신랑이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서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뒤에서 옷을 잡어. 옷 잡는 순간에 아니 저렇게 웅탕했어? 그새를 못 참고 나를 붙잡다. 그래서 그냥 제껴놓고 나가버려요. 그래갖고 달아나 버렸어. 무서우니까. 달아나가지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그 집을 다시 지나게 됐어. 그래가지고 궁금해. 그날 첫날 밤에 도망가 버렸던 일이. 그래가지고 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돌적이에 이 문이 걸렸던 거예요. 신부가 잡은 게 아니라 자기 옷이 이걸 찍혀놓고 가버렸어. 신부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앉아 있어. 그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대로 앉아서 죽었어요. 재가 됐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봤더니 그 빨간 데는 빨간 재가 되고 하얀 옷은 하얀 재가 되고 푹썩 내려앉아. 신부라고는 시예요. 그 시가. 그 이야기를 외국에 가서 문학하는 사람들한테 한국에 이런 시 있다고 얘기해봐요. 발칵 뒤집어져요. 어마어마한 시가 있구나. 꼭 좀 구해보고 싶다. 이거를 예? 옛날에 드라마 한 것 같아요. 전설의 극적인 것을 지금 서정주 몇 줄 안 돼요. 그 시가 아주 자연스러운데 노래야. 이 산문으로 걸리지도 않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대서사가 펼쳐지는 거야. 그 몇 줄 안에서. 그러니까 부족방언은 마술사라고 하잖아요. 전라도 가락에다 딱 실어놨거든요. 전라도 사투리가 다른 언어권에서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면 시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정주 거 그거 봐보면은. 그래가지고 별명이 부족방언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붙었다니까요. 신동엽도 그런 거 한두 군데씩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서정주가 그 상대가 되질 않죠. 거기는 마술사고. 서사와 서정과 극 이해되죠? 네. 서사 시다 하면은 지금 이 서사적인 방식으로 이게 이야기 얼개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장르인데 운문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운문하고 산문하고 가장 큰 차이는 그것도 이제 그 공부한 사람들이 한 번씩 저항을 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저항을. 내가 시는 노래다 그러면은 시가 왜 노래냐고. 노래 아닌 것도 똑같다. 그럼 아닌 것도 있지. 3월 3일 날 추울 수도 있잖아. 3월 6일 날 3월 3일 날 따뜻하고 3월 6일 날 추울 수도 있다고. 그런다고 겨울과 봄이 없는 게 아니요. 노래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 노래의 숙명이 한 번 불리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불리우기 위해서 존재해. 반복해서 부를 수 있어야 돼. 반복해서. 쉽게 말해서 계속 두고 봐도 안 질려야 돼. 이게 시예요. 이게 시가 노래라는 거예요. 이걸 못 버티면 시가 아닌 거예요. 서사는 그 서사의 비밀이 딱 입력되는 순간에 재미가 없어요. 예쁘냐 안 돼. 또 그 이야기는 그 다음 뭔데? 그것 때문에 영화 볼 때 그 영화 설명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운문과 산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차이는 그 차이예요. 어떻게 말하면은 실용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미학적으로 두고두고 반복돼야 되는 것이냐. 음미할수록 좋은 거. 이것이 운문이에요. 운문과 산문.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안 써놨는데 또 하나. 저 뒤에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 들어올까? 화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자. 시적 화자.
서정적 화자. 시라고 하는 것에는 서정시, 여기에는 화자가 등장해요. 그 이 화자가 등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퍼스널리티가 그냥 직역하면 무슨 말이죠? 한번 찾아봐. 성격, 인간임, 지금 화자를 서정적 화자를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냐면 퍼스나 이렇게 말해요. 퍼스나. 작품마다 주인공이 있어. 시에도 주인공이 있어. 이 주인공의 모습으로 내가 딱 등장해. 시인이 지금 주인공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이 퍼스너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은 대부분 다 지은이가 주장하고 싶은 바예요. 그걸 대신해 이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시에다가 이렇게 말해놓고 너는 왜 저 옛날 김지아 시에 간다 울지 마라 팍팍한 서울길 몸팔러 간다. 서울대 비아까 김지아가 언제 팍팍한 서울길 몸팔러 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것은 여공들 이야기지. 그런데 그 여공 모습 같은 가면을 쓰고 등장을 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다 여공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렇게 정돈이 안 돼 있어 머리가. 그런데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던 김지아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는 진실이야. 저 존재의 진실. 저것은 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봤거나 그 사유에 훈련이 안 돼 있거나 해서 표현을 잘 못한다 이거지. 그 존재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 우리들한테. 그것을 퍼스나로 등장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게 서정적 화자예요. 그래서 소설에 비추어서 서사시 금강은 서정적 화자가 등장한다. 이야기 얽음새로 되어 있는 이거지만 서정적 화자가 있는 이야기다. 저것은. 그래서 그 이제 두 번째 항목 봐봐요. 서사시 금강은 형식미학을 이해할 수 있는 틀. 그래서 지금 요것은 지금 그냥 그 소설, 그냥 시하고 조금 달라 이런 점들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제 안에 이야기가 살아 있어요. 이야기가 살아 있는데 그럼 퍼스나가 왜 필요해? 주인공들만 나오면 되지. 그런데 이 시는 퍼스나가 등장을 한다고. 서정적 화자가. 그것을 알려면은 우선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야기와 서사의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는 사전식으로는 안 찾아봐 가지고 그냥 내가 문학하다가 그냥 습득된 것이어서. 근데 내가 가르칠 때 그냥 요 두 개를 구별을 내가 자주 해줘요. 문학과 수업을 하게 되면 이야기와 서사는 어떻게 다르냐?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문학이 아니다. 뭐하고 똑같냐? 역사 선생이 우리 고등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 이순신 장군 이야기 들려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게 재밌는데 그 역사 선생님 이야기는 저작권이 없어요. 근데 김훈이가 불멸의 뭐였죠? 불멸의 이순신? 그것은 저작권이 있어. 그건 훔쳐가면은 난리나. 김훈한테 바로 걸려. 법적으로도 걸리고 다 걸려. 현실적으로도 걸리고. 그냥 도둑 취급받아요. 아니 이순신 얘기인데? 그거 당신 거야. 이순신 얘기지. 근데 김훈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야기하고 서사 차이가 무슨 차이냐? 그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격을 창조했어. 이 성격을 통해서 전달이 돼, 저 이야기가. 이게 서사예요. 조금 전에 성격 등장했죠.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세계는 저홀로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체험을 통해서 신성하다. 인간의 체험을 통해서 신성해져. 어떤 이야기가. 이게 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스토리들도 여러 개 들어있어. 이 속에는. 서사시 금강 속에는.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그렇다고 베껴 먹을 수가 없어. 그건 베껴 먹으면 파렴치범 돼. 신동엽 거 베껴 먹었다고 얘기 듣고. 왜냐? 신동엽이 만드는 서사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돼.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신동엽이 창조해낸 이 성격을 밝혀내야 작품 분석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서사는 반드시 시줄과 날줄이 있다. 시줄, 날줄을 지금 비유가 안 통할 것 같아. 이 생활 속에 경험이 없잖아요. 시줄, 날줄이. 옛날에 배를 짜거나 가마니를 짜거나 뭘 짜든지 요렇게 줄을 딱 엮어놓고 여기에다가 날줄을 하나씩 끼워 넣어서 쿵쿵 다져가지고 배가 짜지잖아요. 이렇게. 예, 시줄이 요 흐름이며 크기며 요거 다 정해버려요 이미. 그런데 날줄이 좋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싸구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날줄이 딱 잘 들어가가지고 저기를 해야죠. 그러면은 신한이와 전봉준의 일대기가 시줄인 거예요. 이 서사시 금강에서. 전봉준하고 신한이 둘 나와. 거기서도 전봉준보다도 신한이가 중심이야. 그래서 신한이와 인진아라고는 신한이의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요 둘 스토리만 쫙 골라내면 이게 시줄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수많은 날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등장인물도 많고 이제 시대 상황, 그 신한이와 인진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시대, 그들의 환경, 이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이제 섞여 들어 있어요. 그 속에가. 그래서 이것을 노래 형식으로 전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안일이하고 창하고 구별할 줄 알아요? 안일이와 창. 네. 저는 아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거 안일이하고 창이 뭐냐면은 안일이가 설명하는 거죠. 네, 줄거리 이야기하듯이 내용. 서정성을 그대로 표출하는 이 서정성만 가지고는 이 스토리를 엮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레이션을 계속 깔아요. 감정 투입이 본격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얼른 이야기로 딱 전달해주고 지나가서 이 부분을 또 이제 이 창으로 해요. 그래서 판소리에 나온 말이야. 창하고 안일이하고는. 판소리에도 소리 지르는 부분이 있고 상황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사시는 판소리처럼 이 안일이와 창을 사용을 해요. 감정, 어떤 것 보면 그러냐면은 뮤지컬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 창하는 부분이 있고 안일이가 있어. 노래로 하는 부분이 있고
산문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서사시 금강도 안일이와 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편의상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시이기 때문에 이게 논술하고 다른 것이 개념 언어와 형상 언어의 차이가 있어요. 개념 언어는 사전 속에 들어있는 언어예요. 형상 언어는 입술 위에 얹어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저 예로 든 거 생각날 거예요. 개새끼, 일, 강아지, 개의 새끼를 뜨다. 이, 욕설, 비어, 3, 또 이제 몇 가지가 있겠죠? 4, 5, 6, 7, 8, 9, 10 아무리 가도 극단적인 칭찬을 한 형태, 극단적인 애정 표현을 한 형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개새끼를. 근데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써. 너무너무 좋아. 못난 놈들 얼굴만 봐도 바깥에. 저놈한테는 아무 예의가 필요 없어. 야, 개새끼야. 우리 군대 근무할 때 짝대기 하나로 들어와가지고 장교가 되는 말뚝군인들이 있어요. 이제 그 밑바닥부터 했어. 이제 장교들 나에서는 취급을 안 해주죠. 육사 나온 애들이 되게 깔봐 이 사람들. 근데 실질적으로 전방에서 이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해결이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요 살림꾼이거든. 저쪽 부대에 그 돈이 하나 나타나면 여기 가면 저쪽에서 더 쌍욕을 이 쌍욕이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눈물이 훌쩍 진짜 한통 속 터지. 예. 개새끼를 뜻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현실 속에서 사용하는 거. 이건 형상 언어예요. 살아있는 언어. 실제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언어. 개념 언어는 뜻으로 정돈되어 있는 언어예요. 사전에서는 개념 언어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형상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작품이기 때문에 형상 언어가 사용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데 서정주하고 다른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요. 백석이나 서정주가 그걸 매우 능란하게 잘 타고 우리 동창들이 학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해갖고 전남대만 합격해도요 무대에 올라가면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질 못합니다. 망가져버려. 거기까지 가면 계속 공식적인 표현을 표준어로만 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런 김영삼이 쓰질 못하잖아요. 확실히 다 경상도 사투리인데 문어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연설만 시키면은 구어체를 하질 못해. 확실히 정식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 비춰서 김대중이는 그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딱 하고 연설을 하잖아요. 여기는 구어체를 쓰거든요. 이것이 형상이에요.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서정주가 구어체를 아주 잘 쓰는데 신동엽이 구어체에 약간 서툴고 그래가지고 문어체한테 약간 잠식방에 시들 읽어보면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갖고 내가 신동엽 언어 마술사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어를 그렇다고 덜 사랑하냐? 언어에 대한 고민이 더 적냐? 절대 아니에요. 근데 환경이 그랬든 어쨌든 내 생각에 서정주 기타 친다는 소리를 내가 못 들었는데 신동엽 기타도 치잖아요. 그것도 불고 더 음악적이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음악성이 조금들이 뛰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식별해서 봐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서사시 금강 들어가면 새야 파랑새야 나오거든요. 이때 파랑새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때 파랑새는 일본군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이때 파랑새는 일본군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파랑새가 녹두밭에 전봉주 별명이 녹두꽃이에요. 녹두 장군이에요. 작어. 녹두가 작어. 파랑새가 여기를 앉아버려. 그러면 녹두꽃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 녹두꽃으로 청포 그거 만드나 보죠. 그 청포 장수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 군복이 파랑새요. 파랑새같은 저것들이 날라들어가지고 녹두꽃에 앉아버려요. 그러면 녹두꽃이 떨어져. 그러면은 일본군들이 무기 들고 쳐들어갖고 전봉준이 녹두장군 죽으면은 민중이 울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는 우리 민요가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난 거. 우리는 또 공부들을 했잖아요. 학교가 생겨가지고 일찍부터 학교에서 배워서 공부해서 바깥에서 흘러들어온 모든 파랑새는 다 희망이고 멋있는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이게 형상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이것은. 이때 파랑새는 가장 극악한 것이 파랑새로 지금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옛날 드라마도 파랑새는 있다, 파랑새는 없다. 하여튼 이럴 때 파랑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희망이고 꿈이고 하여튼 이거 되게 좋은 걸 파랑새라고 부른다고. 파랑새가 우리가 봄이 오잖아요. 따뜻한 봄날이 오려면 파랑새가 와야지.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매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지라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너무 어려워. 난 지금 지라티 아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저도 이거 읽고 네? 이거 읽고 물음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들고 왔어요. 여쭤보려고. 모르는 단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 지라티 아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니까요. 지금까지. 검색에도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뭐 T가 부계라고 하셨어요. 예. 내가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할아버지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충청도 사투리거든요. 고개 아닌가요? 고된 고개. 우금티, 우금고개 그러잖아요. 그러면 치는 뭐냐? 치는 한자예요. 티는 충청도 방언이고 우금고개, 우금고개를 충청도 사투리는 우금티라고 해. 한자로 쓰면 우금치요. 이게 지라티, 틀림없이 고개예요 지금.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이 길을 지리라고 하듯이 충청도도 지리라고 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면은 길 앞 고개인지 이제 그런 식으로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길 안 고개인지 길 앞 고개인지 먼 고개일 것 같은데, 이게 신동엽 때 쓴 건데 지금 꼭 바뀌어버려 가지고 아무도 몰라. 지라티 지금 뭐. 저희 그 질그릇이라는 말 쓰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닐까요? 한토. 네, 좀 그런 고개. 그러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질그릇 할 때 그런 질일 수도 있고 길일 수도 있고. 황토고개? 이렇게 진 고개, 뭐 황토고개나 이렇게 크게 진 뭐 이런. 하여튼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신동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실제 관심을 크게 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써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언어를 자기 동네 사람들이 아니면 못 알아본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써 신동엽. 그 관장님 여기 그 가을에 울픈 얼굴이라고 있어요. 이 울픈이라는 말이 울고 이런 말 잘 안 쓰죠. 잘 안 쓰죠. 네. 안 쓰는데 그 말들을 그러니까 지금 일제 강점기에서 막 벗어났단 게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들을 느낌이 좋은 말들을 다듬어서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떤 장르나 어떤 예술적 형식이나 실험이나 이것들이 거정 하나 나온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만든 사람 것이 아니에요. 작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듣는 사람한테 통해야 돼 이게 이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딴 사람들은 다 재미가 없어 안 써. 그러면은 죽어 그냥 거기에서. 그 사람은 아주 애써서 다듬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 낱말을 굉장히 많이 써버려요 신동엽. 그래가지고 센 사람들은 예술적 재능이 좀 뛰어나다거나 한 사람들은 대중화 시켜내는 능력이 꽤 뛰어난데 공감을 다 받아내는데 공감을 과감하게 시도가 잘했지만 공감을 못 받아내고 끝나 그런 말들이 이제 꽤 많은 거죠. 저기 써 있잖아요. 저기 보리밭이라고 하는 하여튼 무엇을 거슬러 가는 일항이었지. 그러니까 그런 말 같은 거 막 쓰는 거. 예. 그것은을 그냥 한 글자로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도 쓰죠 그거 사투리. 네. 아니 써 지금도. 지금 쓰. 네, 사람들이 쓰는데 글자 쓰면 다 못 알아먹어. 말씀이 저기서는 안 돼. 잠깐 쉬었다 가요. 네. 이 관장님처럼 이 서사서정 극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분이 되게 쉽죠. 안 계시고 정말 오늘 강의는 그 어떤 강의보다도 되게 남네요. 이게 강바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구레볼이라고. 네? 이게 구레볼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볼이요? 구레볼. 구레볼이가 뭐야? 이게 얘 이름.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일본어 같아요. 아, 그래요? 예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레볼. 정말로 전 처음 들어보는 아 그런가요? 네. 진짜요? 네. 근데 구레볼이요? 거의 지라티랑 똑같아요. 아니 저게가 저는 국어 같아요. 구레볼이? 근데 이거 우리나라 말고 강바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구나. 구레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공기주머니예요. 상투바자 구리볼, 구리보루, 구레보루. 구레. 구레보루 일본말. 상투바자, 그건 강바자. 상투 일본말로 구레인가 보구나. 구레나고 할때 구레인가. 구레나루 형상으로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오네. 그냥 뭐 옛날에 사바자 이러지 않았어요? 이 사바자는 그 찹쌀모찌 같은 데막 꽃그림 네. 같이 있는 뭐 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건 늘 어릴 때 듣던 미안한 게 그렇구나. 이래서 어느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짱아 씨가 모여 있어서 공간하고 우리가 하려고 공간하고. 근데 저기 정확하게 구레볼이 구레보르, 구레볼, 구리볼 볼. 여러 가지 되더라고요.
진짜 이런 과자가 있구나. 이게 상추 과자. 이거 일본 말이거든요. 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말씀을 하셔서 저는 확실히 양육쌤이 안 계신 이 주방이 확실히 티가 나네. 왜요? 아니 가져와서 발사했더니? 응. 아니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제대로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 더 드셔도 돼요. 라면이니까. 당연히 그냥 부려볼 그걸 사람들이 아무만 못했던 게 그 뜻이었구나. 별로 안 좋아하나? 그랬는데 그거를 모른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것이요? 이걸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가 구레볼 그래서 얘 이름이 구레볼이라는 단어인데 아무도 못 들어보셨대요. 그냥 생과자 이러지 않아요? 생과자. 생과자는 샌배나 이런 걸로 나눠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에는 어떤 종류의 음식 예,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거 어떻게 먹어? 저기 닮아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죠. 그럼 근데 이게 있긴 있었는데. 이거 보고 구렛나루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상추과자. 구렛나루 닮아가지고 구렛나루. 이렇게 아무래도 선생님 이렇게 뾰족히 나오는 거. 그럼 이제 좋아요. 전체 줄거리를 한번 봐볼게요. 우선 사람들이 이 길이에 속는 수가 있어요. 구성이 우선 크게 보면은 세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서장이 있고, 서장은 지금 시점에서 시작해. 지금이요. 본장은 과거 이야기예요. 후화가 있어. 이것도 지금 같은데 미래를 설정해 놓고 있어요.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서장에서 시적 자아가 딱 등장해서 서정적 화자가 등장을 해서 서정적 화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이 시에서 제일 잘 됐어. 우리들의 어렸을 적 황토벗은 고갯마을 할머니 등에 업혀 누님과 난 곧잘 프랑스의 노래를 배웠다. 울타리마다 담쟁이는 줄 익어가고 판머리에 수수모가 보일 때면 어디서라 없이 새 보는 소리가 들린다. 위여 허 새방울 소리 뿌리면서 순사의 자전거가 아득한 길을 사라지고 그럴 때면 우리들은 흙토방 아래 가슴 두근거리며 노래 배워주던 그 양품장수 할머니를 기다렸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잘은 몰랐지만 그 무렵 그 노래는 짐쟁이에게 잡혀가는 노래라 했다. 지금 이름은 달라졌지만 정오가 되면 그 하늘 아래도 오포가 울렸다. 이 사이렌 소리의 오포가 우 하고 이제 사이렌이 예전에 이제 울어요. 그것을 부여 꼬마들이 놀면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일 많이 한 사람 밥 많이 먹고 일하지 않은 사람 밥 먹지 마라 오 하고 운다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한 거예요. 지라티.
콩이삭 벼이삭 죽다 보면 하늘을 비행기 편대가 날아가고 그때마다 엄마는 그늘지는 물로 내 손 꼭 쥐며 밭두둑 일제척이지. 왜 비행기 같은 건 다 불길해. 예.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그 가슴 두근거리는 큰 역사를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 그때는 그 5%는 하늘 아래 들어 살고 있었다. 잘 만나면은 동학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 그때 당시에. 앞마을 뒷동산 해만 뜨면 철없는 강아지가 강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기억 속에 그래서 그분들은 이따금 이야기의 씨를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 양반들이 이 이야기를 자꾸 해줘. 이 이야기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 그 가슴, 그 가슴 두근거리는 큰 역사가 그 이야기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씨들은 떡잎이 솟고 가지가 갈라져 어느 가을 무성하게 꽃피리라. 그 일을 그분들은 예감했던 걸까. 그래서 눈보라치는 동짓단, 콩강개 묻힌 아랫목에서 숨막히는 삼복 순이 엄마 목매었던 그 정자나무 근처에서 부채로 매미소리 날리며 조심조심 이야기했던 걸까.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런 얘기들이 흔하게 그냥 들렸었어. 그래서 내가 그 특별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 않고 재밌어서 그냥 귀에 들었어. 그 이야기 속에는 그 가슴 두근거리는 큰 역사가 다 숨어 있어. 그래서 안 잊고 계속 전달이 돼. 배꼽 내놓고 아랫배 긁는 그 코올리게 꼬마들에게. 굉장한 명시예요. 이 부분이 제일 공력들에서 신동이. 그러면서 그 역사를 이제 한 가닥을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늘을 보았다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개벽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민중이 하늘을 보았다. 민중이 그냥 못 배운 사람들이 그냥 외치는 한마디 한마디가 역사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돼버리는 이 세계의 진실이고 진리가 돼버리는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때도 그래요. 보면은 촛불 때 막 사람들 보여주면 인터뷰 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말들이 고상한 말이 아닌데 저 공부 많이 하고 개념 막 만들었고 고상하게 온갖 딱 압도를 해버려 그냥 이게. 그 자리에 딱 도달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 공부해갖고 막 그래갖고 안 통해 가짜 뭐 이런 거 그 사람들한테 안 통해. 그래서 1960년 4월 지금 하늘을 지금 봤던 때가 그 다음에 1919년 이게 3.1 만세운동 때 그때 그랬어. 그 진짜 배기가 진짜 그 알맹이 중에서도 알맹이가 1894년에 있었어요. 동학농민혁명 때. 그래가지고 저기 때도 보면 그래.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때 그 인터뷰 딱 따니까 저 시골에서 할머니한테 인터뷰 딱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나 해방되고 처음이야라고. 해방되는 날 이렇게 해보고 처음이라고. 자기가.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질문해서 그 다음 페이지 동해 원색의 모래밭 사기 굽던 천축 뒷길 여기서 사기 굽던 천축 뒷길이 어디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김필주 선생님하고 친해진 게 이거예요. 왜 전화를 받았어. 그랬더니 김필주 선생님이 거기 저 동해일 것 같은데 그래서 맞아 동해라고 써있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알겠네요. 거기 사기 굽던 마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 동해
강릉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 말고 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안 간대 이 길이. 근데 거기 모래가 근사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작년에 거기를 답사를 갔다 왔어요. 기억이. 김필중 선생하고 김대열 선생 오고 이광재 오고 나고 넷이서 갔다 왔어. 1박 2일로. 그래서 이제 전체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네, 이제 지금 줄거리. 내일 모레는 시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전체 이제 가닥만 딱 이제 잡아볼게요. 세상이 아주 지금 이제 주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주요 내용이 세상이 아주 어지럽던 때, 아주 어지러워서 농민 봉기가 막 일어나요. 1862년 진주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1872년 문경 농민 반란이 일어났어. 이게 제 1장의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어지러운 때 1824년에 태어난 수운이라는 사람이 최재우가 득도를 해.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득도해서 이 사람이 그 도인으로서 보인 풍모의 감동을 사람들이 받아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잘 안 속아. 눈빛이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해월 최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최시영 같은 사람이 지나간 걸 자기가 봤어. 화자가 봤어. 금강가에서 봤어. 그 최시영 같은 사람들이 왜 출연했냐면은 수운이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수운이 순교했지만 그렇지만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제2의 도인들이 딱 출연을 해 있는 거예요. 그때 부여에도 농사꾼 딸이 있었어. 그냥 여기 그냥 평이한 사람들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그런 시기에도 딸 아들들이 있어 이렇게 살아요. 농사꾼으로 이렇게 살아. 그들이 그렇게 살 때 약탈, 상쟁, 그 착취 이런 것으로 막 이렇게 세계는 얼룩이 져 있어. 그렇게 얼룩져 있는데 그렇게 얼룩지면은 그 속에서 사는 민중은 굶주리고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런 민중들 중에 하나로 살고 있는 사람이 신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 그러니까 소설로 보면 얼마나 주인공이 늦게 등장해요. 영화로 생각을 해봐요. 지금 앞에 한 3분의 1이나 지나가지고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한이가 주인공이에요. 이 서사에 신한이라는 사내도 그렇게 자라나요. 그런데 신한이만 있는 게 아니고 신한이가 좋아할 사람이 또 한쪽에서 또 자라고 있어. 이게 인진아에 지금 그러니까 구장에 인진아가 등장하는데 이 인진아는 구장은 그 서정성이 아주 뛰어난데 인진아하고 신한이가 만나는 모습은 10장에 나와. 그런데 인진아가 성장하는 과정은 11장에 나와. 그러니까 지금 역순으로 돼 있죠. 이게 지금 저기가 인진아가. 그러니까 인진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버지가 60대 가지고 경복궁 개축공사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따라갔어 자기가. 그런데 거기 끌려갔는데 아버지가 60나이에 끌려가서 등짐을 지다가 바위에 깔려서 죽었어. 바위에 깔려서 죽었는데 거기 이제 궁궐이잖아요. 궁궐에 이제 저기들 썩다리 관료들 많겠잖아요. 이제 급이 이제 지금으로 보자면 5급, 6급, 7급짜리들이 많겠잖아요. 이제 요런 노인 애들이 계속 눈독 들이고 건드려 살 수가 없어 거기서.
그래서 도망을 쳤어. 못 견디고 도망을 쳐서 저 강 따라 내려가고 산 속에서 딱 나타났어. 근데 이때 산 속에서 한이가 마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이하고 진아하고 사귀게 됐어. 이때 한이가 25살이야. 한이하고 진아하고 사귀어서 1년간 같이 살았어요. 아주 깨알 같은 세월이었어. 1년간 같이 살았는데 한이를 또 누가 길렀냐면 한이는 어떤 아줌마가 얘를 맡겨놓고 조금만 살려주시오.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어. 내가 꼭 찾으러 올 거야. 하고 맡겨놓고 갔어. 근데 이때 맡은 사람이 김진산의 머슴이 맡았어. 김진산의 머슴이 얘기를 맡았는데 그 머슴네 집에서 얘기가 자꾸 우니까 김진산에 무슨 행사 있는 날 얘기가 울어. 김진사가 화나니까 가서 얘기를 갖다 던져버려. 뭔 머슴이 저기도 아닌데 지 새끼도 아닌데 막 얘기 갖고 시끄러워가지고 머슴놈이 주인집 행사를 어지럽게 해갖고 얘기를 던져버렸어. 이 얘기를 할머니가 맡아서 길렀어요. 할머니가 치마에다가 딱 싸가지고 길렀어. 기르면서 저 할머니가 한학책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게 해줘서. 그렇게 해줘가지고 25살이 된 거예요. 얘가 이제 배우네요, 한이는. 그런데 산속에서 궁녀를 만나가지고 구출을 해준 거지. 그래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좋아, 서로. 그리고 사연이, 곡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둘이 만나서 살았어요. 1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이네 집은 지금 머슴네 집이잖아요. 예, 머슴네 집에 사는 한이가 인진하고 둘이 만났고 사는데 그 머슴네 주인 김진사가 계속 건드려. 그래가지고 겁탈을 해버려. 겁탈을 해가지고 한이한테 들켜.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순으로 막 이렇게 펼쳐져서 이게 지금 이 서사시 금강의 알맹이에요. 그 한이가 전봉준하고 운영제를 맺어. 그래갖고 동학 운동에 뛰어드는 거예요. 한이가 동학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인진아가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아서 한이를 계속 기다리는데 둘이 만날지 못하고 한이가 이제 금강에서 배 타고 도피를 해요. 도피를 하는데 뭘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냐? 전봉준하고 한이가 전봉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투쟁이 잘못됐다. 어떻게 잘못됐냐면은 저 정규군으로는 정규군대로 싸우면 안 돼. 1대1로 싸우면 안 돼. 게릴라전을 썼어야 돼요. 도피하고 숨고 이렇게 해야지. 정면전은 농민들 데리고 정면전이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무기도 세고 저것들이 다 센데. 그래서 그러면은 한이는 지금 게릴라전에 대한 구상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뭐 얘는 죽었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서 게릴라가 되겠죠. 그 게릴라가 되면 산속에서 살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산악인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 화전민 자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학군 잔당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구빨지라고 빨치산이 돼요. 옛날 빨치산. 이 옛날 빨치산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전쟁 때 6.25 때 신빨치들이 또 출현을 해. 빨치산들이. 이들이 대부분 잡혀 죽고 안 잡혀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산속에서 살아. 길을 내고. 이 역사 위에 오늘의 산악인들까지 있어.
그래서 그 한이가 전봉준 만나가지고 우금티 전투에서 패전하고 저기서 금강에서 헤어지고 지금 내 설명 들으니까 왜 제목이 금강인 줄 알겠죠? 금강이 뭐냐면은 그 한이가 사라질 때 인진아가 애기 안고 저기 도망간 사람들 쳐다보고 있어요. 저 속에는 한이가 들어있었어. 이때 엇갈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금강이 동화그 강이자 한이와 진아가 헤어진 강이자. 그리고 거기서 진아는 애기를 낳아가지고 이 애기 이름을 또 한이라고 또 지어. 한이는 안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아마도 그 신한이는 싸우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후하, 미래에 종로의 오가에서 맑은 눈을 가진 소년을 만났어요. 노동자 소년을. 어쩌면은 그 한이의 자식인지 몰라. 그 한이의 자식의 한이, 자식 한이인지도 몰라. 아니면 그 자식의 또 자식인지도 몰라. 근데 그들은 오늘날 저렇게 또 노동자랄지 저런 것으로 세상을 또 이렇게 지탱하고 있어. 그들이 만든 역사가 3.1운동이고 갑오 동학농민혁명이고 3.1운동이고 4.19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의 자식들이 또 만들 것이다. 이게 서사시 금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방금 말한 것이 시줄이요, 시줄. 요 시줄을 가지고 날줄로 이제 저 수운 이야기도 집어넣고 해월 이야기도 집어넣고 에피소드. 그래서 날줄로는 개벽 서사가 들어가요. 이 개벽의 가장 핵심이 동학농민입니다. 한이 오고 전봉준 오고 어디서 만나냐면은 서울에서 만나요. 전봉준이가 서울에 가거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설만 있는데 이 전봉준이가 뭐로 가냐면은 흥선대원군을 만나가지고 공동작전을 펼치려고 제안으로 가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원군이 동하고 관계가 있다는 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둘이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게 이광재의 나라 없는 나라라고 하는 소설 첫 장면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동학서사가 소설로도 재밌죠. 네. 꼭 그 금강가에 어디도 소나무 저기서 그 숨어서 궁녀가 탈출해 나와가지고 있다가 보따리 하나 들고 거기에서 딱 숨어서 이제 그 강가에서 딱 나타나는데 저쪽에서 사내 하나가 나타나 본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모르게 괜찮다 해가지고 살려주는데 이 사람이 그 머슴 동학군 여자가 애를 가져가지고 낳는데 도망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금 전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슴한테 조금만 봐주라, 조금만 살려주라. 내 가진 것 다 내고 내가 꼭 찾으러 오겠다 했는데 머슴이 데리고 가서 머슴이 키우는데 김진사가 애기 운다고 가서 던져버리고 머슴 방에 쳐들어가. 이야기 굉장히 선진적이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선진적이요. 시대적으로 굉장히 저기 돼 있어요. 저기잖아요. 머슴이 자기가 난 애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이
한국에 2000년대 들어서야 가족의 탄생이며 이런 것들 나와. 지금 저기 오고는 이 급이 완전히 달라져. 막장 드라마들하고 비교를 해봐봐요. 이게 지금 이 서사 되게 근사하잖아요. 이렇게 태어난 남자가 이렇게 태어난 여자와 사랑하고 여기에 자기 새끼도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키우고 그거 키워주는 사람들 키워주는데 정성껏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또 잘 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근사해 스토리가. 써주세요. 예? 원장 써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 이 건강을 보고 그 부분을 빨리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내가 단편으로 써가지고 전달을 해줄까. 그래서 그것들의 부분 이제 잘된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